반갑습니다. 절대 고수가 아니고요. 퇴물 교수입니다. 예. 한물간 교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이제 퇴직을 한 사람이고요. 지금 좋은 세상 연구소를 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을 좀 공부를, 이 사회를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퇴직하기 지금 한 2년, 3년 전부터 이제 청년들 모아서 책을 워낙 안 보니까 책을 주면서 제 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 책 사주면서 한 10명씩 모아서 한 4번의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청년들이 다들 생각은 있고 똑똑한데 잘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모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극우 세력의 이 준동이라고 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매년 한 번 정도씩 언론인들을 양성하는 저널리즘 스쿨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MB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제 할 때, 기자 지망생들이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극좌는 뭡니까? 하니까 극좌 하니까 무슨 뭐 혁명, 레닌, 마르크스 나오게, 극우는 뭡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극우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극우는 어떤 성향과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을 극우라고 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예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극우의 특징. 예? 역사를 요구한다. 유라이트. 또 극우의 특징. 한국 말고 일반적인. 예? 예. 또 폭력? 좌익도 폭력 써요. 우익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이익이요? 그럼 우리가 다 극우게요? 나도 이익 추구하는데. 예. 정답이 잘 안 나오네. 반공주의? 뭐, 비슷하게는 맞는데, 예, 기득권, 뭐,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근처는 계속 끌고 있는데, 그 핵심을 안 끌고 계시. 좌익과 우익은 기본적으로 뭐, 그냥, 우리 청년들 여기 학교에서 강의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좌익은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익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인데, 극우라 그러면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우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제가 사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극우는 국가, 민족, 가족, 전통, 종교를 절대시하는 사람들.
국가, 민족, 가족, 전통, 종교.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극우네?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극우까지는 아니지만 우익, 그러면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좌익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좌익 맞나?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좌익 아니에요. 중도 보수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선호하는 편에서 좌익에 가까운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집에서 와이프에게 가정일 거의 돌아보지 않는 아주 꼰대라고 맨날 욕을 얻어먹고 있는 약간 가부장주의적인 경상도 남자라는 점에서 나는 우익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경상북도 아주 보수적인 동네에서 자랐고 어른 앞에 가서는 제일 먼저 큰절부터 하는 걸 배운 내가 그러면 우익이 아닌가? 습관적으로는 저는 우익입니다. 습관적으로는. 이게 일종의 습관적으로는 우익인데 이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좌익으로 약간 많이 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약간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변하죠. 변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 기자 지망생들에게 극우는 뭡니까? 라고 물었던데 답변을 거의 못했는데 내가 그 답변을 못한 이유를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좌익, 극좌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다. 그런데 우익, 극우라는 말은 별로 안 듣고 자랐다. 그건 뭔 소리냐? 우익, 극우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이 정치 체제 자체가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 있는 나라다. 이게 극우다. 이게 전체가 극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우가 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말하면 극우는 인종주의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럼 여러분들 민족주의가 왜 극우야? 민족주의 극우예요. 근데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진보로 돼 있죠. 왜냐? 분단이 돼 있으니까. 분단국가니까. 통일이 진보였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통일이나 분단 극복은 사실은 우익의 이념입니다. 우익의 이념이고요. 좌익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제한하자. 분배를 지향하자. 세금을 높이자.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자. 동성애자 권리를 인정하자. 이게 좌익이에요. 이게 좌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익이 우리에게 공기처럼 돼 있느냐? 이게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모든 나라에서 좌와 우의 경계가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이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됩니다. 유럽 중에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요즘은 뭐 거의 힘이 없어졌지만 공산당이 했거나 아니면 사회당이 존재했거나 사회민주당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왼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공산당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회당도 없는 나라고요. 사회민주당도 없는 나라예요. 그럼 미국은 이데올로기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리버럴, 저 사람은 참 리버럴하다. 이 의미가 유럽에서는 리버럴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막 그냥 약간 그 자유주의적이고 약간 뭔가 개인의 이걸 취향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리버럴 그러면 뭐가 되냐? 진보입니다. 번역을 할 때도 그렇게 번역해요. 미국에서 리버럴은 진보로 번역을 해요. 유럽에서 리버럴은
보수에 속합니다. 우익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이게 확 줄 수 있다는 말은 왼쪽에 반이 없는 나라입니다. 왼쪽에 반이 없다는 말은 좌파가 정치적인 세력으로 없는 나라입니다. 좌파가 정치적인 세력으로 없는 나라인데, 그럼 미국은 원래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도 1906년인가 뭐 유진 뎁스라고 한 노동운동가가 대통령 출마해서 6%까지 얻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정당의 대통령 출마해서 최대 얻은 게 몇 프로인가요? 옛날 권영길 씨가 98년 그때 국민승리 할 때 아마 글쎄요 몇 프로나? 한 30만 얻었나? 하여튼 한국에서 얻은 약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얻은 최다 득표율이 미국보다 못해요. 한국은 미국보다가 더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전부 다 우익이에요. 온통 우익이고 좌익은 없어요. 정치 세력으로는 없습니다. 좌익의 정치 세력으로 약간 가까웠던 분이 이제 50년대 처형당한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인데, 조봉암 선생도 원래는 조선공산당에 말하자면은 그 창립 멤버였는데 러시아까지 가서 유학하고 온 분인데 해방 후에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들어가서 그 농지개혁도 했고, 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처형됐습니다. 59년에. 그러니까요, 미국보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정치 지형이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극우가 뭐지? 라고 한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극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극우가 지금 준동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 이야기죠. 한국에서의 극우는 87년까지는 국가가 극우였습니다. 근데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기관이 점점 더 약간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정상화된 겁니다. 국가기관이 중립적인 쪽으로 정상화되니까 극우의 이 우산 속에서, 극우의 우산이라고 하면 국정원, 지금 국정원, 경찰, 검찰, 대통령, 국회, 언론, 전부 다 극우 일색이었던 시대에는 안 보였던 것이 민주화가 되니까 이거 뭐야?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좌익들이 일어났네? 사실 좌익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좌익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듯이 기득권이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87년 이후부터. 그러면 87년 이후에 그럼 막 실제로 좌익적인 운동이 없었냐? 있었죠. 노동운동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막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까지 지금도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지만 한국에서 아주 열악한 정도의 좌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좌익이라기보다는 중도나 중도 우익에 가까운 사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우익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극우 세력의 준동, 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80년대까지는 국가가 곧 극우였기 때문에 우익 세력이 그 그늘 아래서 그냥 기득권을 누렸는데 이게 민주화가 되니까 자신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을 전부 다 이제 빨갱이라고 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은 국회나 대통령까지도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노무현은 전라도 사람이래. 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빨갱이 천국이 된대. 자, 그때 선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지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빨갱이가 돼요. 북한이 곧바로 다 접수하는 거야. 접수했나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 대신에
행동하는 우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 행동하는 우익이 최초로 우리 사회에서 등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에 나온 시위대 중에 상당 숫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냐? 아니에요.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 거꾸로 다시 재현된 겁니다. 45년부터 48년에 이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좌우가 갈라졌습니다. 좌우가 갈라졌고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들의 70%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했고요. 당시에 45년 8.15 직후에 가장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여론조사의 1등 누구예요? 여운형 선생입니다.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은 좌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운형 선생은 크리스찬이기도 해요. 일제 때 여운형 선생이 잡혀가서 일본 경찰에게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은 사회주의냐 기독교인이냐 물으니까 여운형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사회주의자인데 박헌영 같은 공산 쪽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온건 사회주의에다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여운형 선생이 가장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고요. 이승만은 거기 한 3등 정도 했어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이제 말하자면은 좌익이 파워가 셌죠. 왜냐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립운동을 했는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의 한 70%는 되게 좌익이에요. 30%는 우익인데 구태 이념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가장 투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망이 높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익의 대표 선수는 이승만과 김구고 좌익의 대표 선수는 박헌영과 여운형이고 북한에는 김일성이고. 그런데 이 당시의 해방 직후에 이 좌익들이 친일파 청산에 가장 목소리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협력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위협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좌우 대립의 그때 시작이 됐고, 그때 초기에는 이 좌익이 이게 세력이 셌는데 45년 겨울 46년 초부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군정이 이승만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당시에 이 청년들 중에서 이 보수적인 청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도 테러로 죽고 김구 선생도 테러로 죽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극우 세력이 테러를 합니다. 근데 당시의 극우 세력은 누구냐? 아까 여기 서부지법 나왔지만 17, 18, 19, 20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이북에서 왜 내려왔느냐? 46년, 7년에 왜 내려왔느냐? 북한에서 김일성 이게 권력을 잡으면서 지주 출신, 미국 유학 갔다 온 놈들, 일본에게 협력한 놈들, 영어 잘하는 놈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님은 거기에 있고 자식들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내려왔는데 친척이 있나요? 일자리가 있나요? 자기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요? 영락교회로 모이는 거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와라 해요.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잠잘 때도 주고 하니까 거기서 모이기 시작해요. 이 청년들은 북한에서 이 공산주의 탄압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공산주의라 그러면 이를 무는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줘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 중에서 자기가 해방이 되면 이제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뒤로 이 청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냥 주나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등포 당시에 공장은 주로 영등포에 많았으니까 영등포에서 노동자들 파업 일으키면
거기 가서 손 좀 봐라. 그러면 가서 이제 이 노동자들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이 청년들이 막 한 200명이 몰려가지고 자전거 체인, 옛날 깡패들 주로 체인 막 돌리고 했거든요. 자전거 체인, 그 다음에 막 그냥 몽둥이, 그 다음에 칼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깽판 만들고 찌르고 해가지고 평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갔던 게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좌익들이 많다더라. 제주도에 가서 이 좌익들을 손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등에다가 태극기를 이렇게 가면서 태극기 사요. 사람들이 안 사면은 너 빨갱이지. 좀 더 이쁜 여자 있으면은 심지어 결혼한 여자도 겁탈을 하고 너 남편 빨갱이지. 이게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흑역사예요. 극우 세력.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활동을 했느냐? 46, 47, 48, 49, 50.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대거 군대나 경찰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이 사람들은 제도권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군인이 되고 경찰에 대가 제도권으로 흡수돼요. 이 사람들이 뭐 바깥에 나가서 행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곧 전부 다 자기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정권이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극우 세력이 밑으로부터 쭉 성장해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민주정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빨갱이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극우 세력은 원래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익적인 성향이 조금씩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 다음에 인종 문제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종이 왜 극우의 핵심이냐 하면은 히틀러의 그 말하자면은 파시즘이나 무솔리니나 지금 미국의 극우 세력이나 트럼프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인종적 우월성입니다. 백인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 계급도 있고 무슨 뭐 그다음에 성도 있고 지역도 있고 한데 인종이야말로 이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요. 뭐 이 정권의 성격이 어떻고 뭐 이 정부가 어떻고 이거 설명이 필요한데 인종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피부 색깔을 그대로 보이니까. 당신의 불행은 저놈들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가 겪고 있는 당신의 고통은 저놈들 때문이야.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곧바로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더라도 인종 문제는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극우의 핵심은 본능입니다. 인간은 2000년, 3000년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온 것은 본능에 대한 억제의 과정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남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힘센 남자들, 여자들 마구 두들겨 펼 수 있고,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자기 힘대로 하면 인간은 야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 동물의 왕국을 법으로 막고, 도덕으로 막고, 예의로 막고 해서 온 게 인간의 문명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물적인 본성은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협하려고 했을 때, 내 돈을 누가 뺏어가려고 했을 때, 내 지위가 흔들릴 때 이 본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본능이 발동하는 건 언제냐? 누구나 본능을 가지고 있고 본능은 누구나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는 것이 교육, 예의, 도덕, 법, 규범인 거예요. 그거를 눌러오면서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문명이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특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남자들, 여기 오신 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의 본능은 뭔가요?
경상도 사람들의 본능은 권력을 우리가 계속 잡아왔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도에 별 볼 일 없는 들도 그럼 권력 잡았나? 별 볼 일 없는 경상도 사람들도 권력의 끈을 가지고 한 자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때.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이제 경상북도 출신이니까 잘 아는데 하다못해 군대 가가지고 좋은 보직으로 빼주는 것도 가능했어요. 좋은 보직으로. 예를 들면 군대 똑같이 가더라도 좋은 보직으로 빼주는 것도 그 자기 위에 있는 상관, 하다못해 대위, 중위, 그 다음에 중령, 대령까지도 연결되는 이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것까지도 그 역으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이에요. 자기 힘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을 사실은 이 지역주의를 그러니까 영호남의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은 허구고 경상도 기득권이에요. 말하자면 그 기득권을 주로 그 경상도 기득권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은 주로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군장성들 이런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지만 보통 사람들도 약간의 한 달이 걸치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자, 그러면 90년대 이후에 이 히틀러의 이른바 이 인종주의와 파시즘은 바로 대량 학살로 연결됐습니다.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를 침략해가지고 알제리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학대를 하고 죽이고 했던 그게 다 극우체제죠. 기본적으로. 파시즘이라는 게 극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학살로 나타났는데 20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지금의 극우는 뭐냐 이거예요. 극우가 나타나는 이 배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충분히 누릴 때는 이 본능이 발동하지 않는데 내 기득권이 위협받거나 내가 일자리를 상실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이 화가 나는 거 긴장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긴장이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멀리 있는 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보이는 거예요. 즉 멀리 있는 적을 보려면 공부가 필요해요. 책을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일자리를 못 갖고 있고 내가 차별받는 거는 이게 뭐지 원인이? 이거는 상당한 정도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학습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지? 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왜 내가 해고됐지? 이랬을 때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고통받는 것은 바로 저놈들 때문이야. 저것들 때문이야. 가장 손쉽게 오는 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여성입니다. 여혐. 일베 현상이 지금 일베가 나온 게 언제 됐죠? 제가 한 15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일베 그 DC 인사이드 이 친구들이 나올 때가 그때 제가 우리 학부생들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혐이라? 여자들에 대한 혐오가 이 일베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여자들을 혐오를 하지? 남자들이? 한국처럼 남자들이 기득권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왜? 사실 기성세대로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자들하고 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해가지고 말하자면 남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인데 제 딸이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딸이 중학생일 때 저희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거의 공학교 다니는데 모든 면에서 여자들이 다 잘해. 공부만 잘한 게 아니고 리더십이든지 모든 거 여자들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 확실하게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20년 전부터 이미 온 겁니다. 계속. 온데 이 남자들은
그 변화를 읽을 수 없습니다. 같은 또래 이 남성들은. 왜 기득권 남자들이 움직이는 사회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 이야기고 나는 해당이 없지. 그런데 자기가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자들은 쉽게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오히려 역차별 당하네? 라고 하면서부터 자기 옆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에 말하자면은 그걸 바라게 된 겁니다. 이게 한국식 일종의 구시대 극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945년, 48년 이런 식의 그 기독교 반공주의 극우가 아니고 이 90년대부터 시작된 청년 극우가 형성되는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극우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중국 혐오하고 비슷한 것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극우는 세계화의 영향입니다. 세계화는 사실은 누구의 프로젝트인가요? 금융자본의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금융자본이에요. 그러면 금융자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벌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동력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싼 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이주노동의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말하자면 착취에 약한 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금융자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것을 목격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적인 거예요. 이주노동자가. 근데 야, 이주노동자도 적이 아니고 너희들하고 같은 편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속편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직접 현장에 부딪히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 가면은 이 폴란드 동구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영국은 유럽이나 혹은 저쪽에 아프리카 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다못해 병원에 가더라도 그전 같으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2시간 기다리고 이게 도대체 얘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통과된 겁니다. 즉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이주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의 질과 일자리가 모든 게 지금 파괴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이 동부 쪽에서 공업지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오와주라는 데가 있는데요. 미국 중부 쪽에서 농업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여러분들 미국에 혹시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이 농업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거의 평생토록 백인 아니고 이 흑인이나 황인종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런 데는 우리 같은 이 아시아 계통 사람들 가면 동네 사람들 쳐다봐요. 그런 동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일종의 말하자면 백인의 이 말하자면 그 안정된 커뮤니티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느끼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야, 민주당 이놈들은 말로는 무슨 분배니 뭐니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니 오바마니 이놈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 기득권을 다 챙기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바로 아까 제가 이 극우의 이 핵심은 본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능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학력, 백인, 남성, 하층민들은 자기보다가 더 아래 사람들, 자기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적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은 뭐예요?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지만 남자들끼리 막 싸움하다가 막 나중에 좀 심하게 가면 나오는 말이 있죠. 너 몇 살이야? 이거잖아요. 너 몇 살이야가 뭐냐 하면 나이가 깡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막판에 가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들에게 기댈 수 있는 거는 백인이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본능이 자기들의 이 말하자면 일자리 문제하고 실업 문제하고 여기에 결합됐을 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당선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 맥락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약간 다른데
유럽은 대체로 이주 노동자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지금 23일 독일에 선거가 있는데요. 독일의 대안이라는 당이 3인당을 지금 앞지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파시즘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조차도 지금 이 극우 세력이 지금 이제 약진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타날 텐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권력을 잡았고요. 프랑스에서도 1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은 바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결과입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의 고용 불안,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지위 불안,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이 자기와 인종적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에 대한 두려움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서에 의해서 극우적인 생각이 생기느냐? 아니죠. 이 극우적인 이념을 부추기는 세력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까 정광훈 여기 나왔는데, 정광훈이 막 한국의 극우 세력을 대표 선수처럼 나오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훈은 한국의 소위 말해서 극우 세력의 밑바닥에서 이거를 움직인다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 판을 말하자면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간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광훈은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에서 듣보잡이거든요. 제대로 된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 주류 라인에서 이제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선동을 잘하고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정광훈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 밑에 있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문안교회 장로, 사랑의 교회 장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누구냐?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뒤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가요? 좌익들을 다 처단을 해야 되겠다? 좌익들을 처단하면 자기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압니다. 세금 깎아주자. 네, 감세. 그 다음에 이 부담들은 소비자에게 넘기죠. 노동자들의 권리는 없애자.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상속세 높이자.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파시즘도 뭐 어때? 그겁니다. 즉 히틀러의 파시즘을 가지고 온 거는 사실은 독일의 거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종교가 보수의 이제 극우의 핵심인데, 미국과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데요. 바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적인 기독교가 이 극우 세력의 말하자면 중요한 베이스가 된 것은 역사가 아주 깁니다. 역사가 아주 길고요. 이 사람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1950년대, 60년대부터 정치 세력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치 세력화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자기들끼리 신앙생활만 하고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막 인종철폐, 인종차별 운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나오게 되고, 낙태 운동을 막 이 리버럴들이 주장을 하는데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니?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6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 이른바 NGO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NGO가 기독교 쪽에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정치 자금을 모은 다음에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의 이 기독교 보수주의는
국산이 아니라 미제입니다. 네, 미제예요. 미국에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사실은 이번 내란 사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념적으로든지 자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연관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개 이미 단서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보수기독교인들하고 한국의 보수기독교인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보수기독교인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움직일까? 이건 훨씬 더 큰 문제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 맞다. 그런데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면 일본이나 미국의 극우는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한국의 극우는 성조기를 들고 나온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온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극우도 일본의 국가 이익을 옹호하고 미국의 극우가 트럼프가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극우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국의 극우는 바로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모태가 되어서 만들어진 세력들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종속국의 극우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최고의 애국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국가, 사회, 민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이 사회의 병균과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퇴치하는 방법인데 제가 병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퇴치하는 방법은 사법적인 정의가 살아있다면 기본적으로 단호한 처벌이 우선이고요. 결국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한 후과가 지금까지 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살렸다면 오늘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두환을 무기징역 사형까지 시키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만 거꾸로 그래도 전두환을 감옥까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양쪽의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50 세력들이나 박정희 이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한 게 결국 이 사람들 길을 계속 키워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도 결국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란 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어떤 사회든지 제가 아까 저도 우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회든지 저는 최소 10% 정도는 극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극우의 사상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우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익이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굉장히 가부장주의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막 국가에 대해서 막 어디 윗사람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런 식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10% 정도의 극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30%가 40%, 50%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히틀러 체제가 나치즘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이게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인데 그럼 이 30%의 사람들이 10% 정도로 줄어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30%가 40%가 50%가 되면은 이제 국힘이 다시 권력을 잡고 60%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제 이재명 한 사람의 테러를 그치지 않고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테러 당할 겁니다. 지금 아마 그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잡혀가겠죠. 고문당하겠죠. 테러 당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저는 이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어쨌든 신앙을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교정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매체를 어떻게 언론으로 인정을 해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가가 그 다음 중요한 문제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의 힘인데,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대화인데 같이 계속 대화를 하면은 미디어 영향이나 이런 위에 윗사람의 이 생각이 여과 없이 침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민사회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여과 없이 들어와 버리고 대통령조차도 지금 부정선거를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과 없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모임이나 공동체에 끊임없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을 하고 하면서 이 세력들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남의 이 지역주의 문제도 밖에서 이 경상도 사람들은 왜 이래라고 맨날 두들겨 패는데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60대 중후반인데 제 친구들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 국힘 찍을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들은 생각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주입이 됐는가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밖에 없다. 그게 결국은 해독제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10년, 20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풀뿌리 자치 이런 것이 저는 결국은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힘이고, 그렇게 시민교육을 잘 시켰다는 독일이나 프랑스조차도 지금 극우 세력이 거의 20%까지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은 미국처럼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집권은 못하잖아요. 그 정도만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한 10%에서 20%까지 지지율을 얻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을 집권까지 하도록 해서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보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요.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